네, 4월 1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선 두 개 덩어리 좀 짚어볼 거예요. 리플 관련 소식들도 좀 보고, SEC 관련 소식 하나가 또 같이 묶여서 있고, 탈달러 패권과 관련해서 되게 재미있는 기사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같이 짚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일단 0.5달러 위에서 얼마나 잘 지지를 받아주고 다음 타깃인 0.6달러, 0.8달러, 이제 1달러 이런 순서대로 지금 저항 라인이 나오고 있는데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한 달 동안 지금 40% 급등을 한 거니까 지금 오르고 나서 숨고르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뭐 40% 급등을 해주면서 시가총액이 지금 270억 달러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시가총액 증가한 규모가 90억 달러,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거, 엄청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그런 게 이런 시총 증가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핀볼드 같은 경우 그나마 이제 이 미디어도 좀 점잖아요. 점잖은 미디어고 이 자체적인 통계, 이 숫자에 어떤 기반한 분석들을 많이 하는 미디어라서 전 좋아하는데 핀볼드가 이제 1달러 얘기를 꺼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요즘에 1달러 얘기가 조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다음 저항 라인인 0.6달러를 돌파하고 나면 그 뒤로는 1달러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이번에 좀 많이 올랐는데 이건 소송 낙관론이 커지면서 XRP가 급등했을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또 정리를 했습니다.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먼슬리 차트거든요. 월간 차트인데 2017년도에 720배 랠리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높았던 전고 3.82달러 찍었죠. 그리고 2021년에는 10배 반등을 해줬었고 근데 올해는 과연 X 몇 배가 될까? 0.33달러 이 저점 당시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배면 이제 33.33달러, 100배면 33.3달러, 1000배면 333달러. 와, 대단하죠? 뭐 한 3달러 뭐 이 정도만 가져도 지금 같아서는 뭐 아이고야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먼슬리 기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몇 달 정도 시간을 가지고 과연 뭐 몇 배가 될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과거 상황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또 아주 전폭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리플 법률 책임자 시에로 스튜어트 알데로티에멘트인데 SEC가 대법원까지 간 사건들 6개 중에서 5개를 패소했대요. 이번에 코크란 사건이 뭐 있었나봐요. 저 이거 내용 자체는 안 찾아봤는데 너무 웃기죠? 대법원까지 끌고 가도 6건 중에 5건 패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패소 확률이 90%예요. 그래서 이 새끼들은 진짜 뭐 하는 새끼들인가 뭐 이런 생각이 속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정말 대단한 애들이구나. 진짜 이 SEC의 권력 노름은 그러니까 집행을 통한 규제, 일회성 소송을 통해서 약간 산업을 길들이는 방식의 묻지마 소송 이런 것들은 정말 조금 이제 낡았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100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낡은 방식을 지금도 계속 관성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리플 소송만 놓고 봐도 뭐 LBRY 사건 그 옆집 사건 빼고 리플 소송만 놓고 봐도 소송 약식 재판 과정 전반에서 SEC 헛짓 이렇게 이 수세에 물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자주 포착이 됐었잖아요. 하다 법원에서 판사가 이 사라네폰 판사가 그랬잖아요. SEC는 위선적이다. 법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 이러면서 막 조졌잖아요. 그 윌리엄 힘먼 스피치 왜 공개 안 하냐? 왜 공개 못하는 이유를 이랬다 저랬다 계속 말을 바꾸냐? 언제는 처음에는 개인 의견이라고 했다가 그래서 공개 못한다고 했다가 언제는 내부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 못한다라고 했다가 그러고 나 또 안 돼, 또 명령을 내리니까 한다는 얘기가 변호사 비밀보호 특권 때문에 공개 못한다고 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이제 말 바꿈을 하면서 법원에서
법에 대한 로열티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정도로 SEC가 조금 다소 아주 많이 한심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는데 대법원까지 간 최근 사건 6개 중에 5개 패소했다는 얘기를 보니까 와 얘네 진짜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리플이 이번에 패소를 하게 되면 리플은 끝까지 간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SEC의 잘못을 밝혀내겠다 뭐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법원까지 가도 6개 중에 아니 SEC의 패소 확률이 90%면 할만하죠. 확률적으로는. 예, 그래서 재밌는 어떤 이런 어떤 숫자가 또 우리를 조금 더 자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딱 비슷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소송을 통한 일회성 규제, 한 번의 기소를 통해서 기업을 조진다. 이런 일회성 규제, 낡아빠진 규제 방식 고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비판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뭐 당장 리플 소송만 하더라도 XRP가 증권이라는 그 근거가 100년 전 하위 테스트를 적용을 해서 오렌지 밭의 그 오렌지와 지금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블록체인 혁신을 평가를 하니 이게 지금 앞뒤가 스텝이 꼬이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관성적인 소송 내지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의심 그런 것들을 더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SEC가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헛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앙화 거래소와 디파이를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겁니다. 그래서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 이 쭈꾸미와 엄청난 이 대립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지금 SEC의 규제 방식은 진보가 아니라 정체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 잘못된 정의를 다른 활동에 확대를 하고 있는 헛짓이다. 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SEC의 규제 계획을 이렇게 고강도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 이 자체가 SEC의 사실상 내분이 더 격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채굴자들이랑 밸리데이터들을 어떻게 그걸 중앙화거래소랑 같은 선에 놓고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기가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중앙화거래소 규제하듯이 디파이를 규제를 해? 그럼 디파이에 참여하고 있는 뭐 채굴자들이나 밸리데이터들 뭐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린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혁신에 대해서 혁신 기술에 대해서 기존의 잣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면 새로운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다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 규제권을 헤쳐먹고 싶으니까 하다하다 게리 겐슬러는 최근에 의회에 나가서도 청문회에서도 아니 법 새로 안 만들어도 돼 증권법으로 대부분 커버할 수 있어 뭐 이따구 소리를 지금 의회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 미쳤구나. 진짜 완전 미쳤구나.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고 이 상식 수준에서 바라봐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공화당 하원 워렌 데이비슨이 오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SEC 위원장직을 폐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SEC 위원장 자리 자체가 없어야 된다. 위원장 체제가 아니고 전무이사 체제로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SEC 위원장 출신 지원 불가하도록 법적으로 장치 마련해 둘 거고 전무이사는 이사회에 주요 사안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끔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게리 겐슬러라는 이 SEC 위원장이 정권을 휘두르는 체제가 아니고 이사회 체제로 만들어서 전무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해서 약간 이 그룹 미팅 시스템으로 SEC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들리시나요? 이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 저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전 이걸 보고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드디어 언제 터지나 늘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터지는구나. 물론 이게 법안이 이제 발의 계획인 거고 실제로 얼마나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이게 통과가 될지는 또 다른 문제죠. 그런데 이제 이런 논의가 공화당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내년에 지금 미국 대선이 이 바이든 대통령 또 재선 나오겠다라고 욕심내고 있는데 과연 미국 사람들이 이 치매 의심을 받고 있는 84세 대통령을 재선을 하게 할까? 약간 여기서부터 약간 글쎄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들고 지금 이런 너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지금 미국 민주당도 참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선수 후보군도 애매하고 이럴 때 이제 조금 신흥 후보군들이 딱 치고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 로버트 케네디의 그 손자인가 뭐 있잖아요. 그 젊은 양반. 그 양반이 이제 블록체인 혁신 이렇게 포용하면서 멘트를 해주고 있던데 뭐 민주당이 만약에 이제 패배를 하고 공화당에서 다시 주도권을 잡아온다라면 그때는 크립토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원하는 방향으로 의회에서 논의될 가능성, 공화당 중심이었던 체제가 마련된다라면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유, 진짜 뭐 쭈꾸미가 연준을 가는 상황도 뭐 말도 안 되고, 아유, 정말 듣기만 해도 갑갑합니다. 이게 사람이 정치적인 욕심이 생기면은 시야가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가 그런 건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 이렇게 노골적인 어떤 이런 상황들을 좀 바라보고 있으면 야 이게 맞나? 이게 지금 제정신 박힌 어떤 사람이 할 짓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더라고요. 네, 두 번째 덩어리로 어, 위안화의 국제화, 다자체제 구축. 요즘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푸틴 시진핑 회동 이후에 이번에 마크롱 시진핑 회동이 있었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시진핑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공통점은 물론 프랑스는 좀 예외라고 할 수 있지만 브릭스 진영에서 확실하게 달러 패권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반감을 요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중국 방문했던 룰라 대통령이 상하이 신개발은행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해. 왜 모든 국가가 이 달러 기반의 무역을 해야 하는지 그게 참 의문이야. 왜 우리가 달러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는 자국 통화로 무역을 할 수 없지? 이런 얘기를 상하이 신개발은행 연설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중국과 브라질은 양국 화폐, 그러니까 위안화와 헤알화로 중국과 브라질 사이의 무역 거래는 위안화와 헤알화로 거래를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달러 안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중국이 브라질 상품 수입 규모를 보니까 900억 달러, 120조 원 정도 규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위안화의 어떤 결제 비중이 커지고는 있는데 1년 전과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을 한 건데 그래봤자 아직은 4.5%예요. 유로화가 6%이기 때문에 지금 결제 점유율 비중으로 놓고 보면 위안화가 유로화를 넘어설 수 있느냐가 일단 1차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달러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말이 많아도 여전히 세계 결제에 있어서 8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조금 줄었어요. 1년 전 대비 2.5%인가? 이게 줄어든 거거든요. 좀 줄긴 했기 때문에 84 여전히 엄청난 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야 니네 해봐 안 돼. 니들끼리 뭐 해봤자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숫자만 놓고 보면. 그래서 지금 위안화의 점유율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한 내년쯤에 뭐 한 10%대나 20%까지 올라와 주면 그때는 약간 그 무게감을 다르게 느낄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은 이래요. 지금 상황은 이렇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확장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안화의 국제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미국이 기회를 제공을 해준 거죠.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스위프트에서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러시아가 비트코인 암호화폐 합법화, 국경 간 결제 암호화폐 사용하겠다 이래 버리니까 지금 러시아와 중국에서 지난해 무역액이 1850억 달러, 245조 사상 최대. 이거 이제 달러 결제 비중을 계속 줄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국 간의 무역액이 2천억 달러가 목표로 설정된 게 데드라인이 2024년이었대요. 이게 푸틴과 시진핑이 얘기했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올해 2천억 달러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아요. 1850억 달러가 지난해였으니까 올해 될 것 같고 이제 올해부터는 달러화의 결제 비중을 현저하게 지금 줄이겠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참 재미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또 하나는 이게 참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 원인 역시 미국이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고강도 금리 인상. 이걸로 인해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안화 선호 현상이 지금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환율 변동성의 신흥 국가들은 이 디벨로핑 컨트리스들은 더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이제 환율이 미국에서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신흥국 자본이 미국으로 더 높은 금리를 향해서 유출되는 결과로 이어지니까 당연히 신흥국들 입장에서 짜증 나는 거지. 달러 쓰다가 진짜 짜증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시스템은 미국만을 위한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같은 경우 이거 재밌는데 중국이 신흥국에 대한 구제 금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2000년 이후에 긴급자금 지원을 한 게 2,400억 달러, 이 300조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공급을 했는데 긴급자금의 기준통화가 90%가 위안화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안화에 조금 더 이 글로벌화, 이 국제화를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돕기 위해서 돕는 차원에서 위안화를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민은행에서도 계속 지금 연준처럼 돈을 찍어내고 있죠. 달러에 패깅된 그 위안화 시스템이니까 위안화 계속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안화의 가치가 등락은 있지만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자신감이 계속 찍어내면서 달러를 위협하고 있는 되게 재밌는 거죠, 양상이. 그러니까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중국으로서는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게끔 악용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찍어낸 돈이 거품을 만들어서 지금 중국 경제 자체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특히 뭐 부동산 거품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여러 가지 나를 핥히는 상처까지도 되고 있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외부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하게 더 위안화를 푸는 차원에서 위안화를 더 찍어내서 신흥국 구제금융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왔다.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니 옐런 장관도 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달러 역할과 관련해서 금융 제재를 사용할 때 결국 이 달러 패권 기반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인정은 해요. 이게 지금 달러와 관련해서 금융 제재를 한다. 이건 지금 러시아 스위프트 쫓아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랑 이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달러 패권 기반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건 맞아. 그런데 이런 상황 때문에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에서 이 달러에 대안을 찾으려는 욕구를 뭐 가지고 있는 것도 맞아. 그것도 맞아. 그런데 달러 대안 찾기 쉽지 않을 거야.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글로벌 통화로 달러가 쓰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달러처럼 글로벌하게 통용될 통화를 만들어낼 제도적 토대가 없어.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란, 러시아의 저런 시도가 먹히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숫자 자체가 여전히 달러 결제 비중이 8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들의 시도가 지금 당장 뭐가 영향이 있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시계를 한 10년, 20년으로 놓고 보면 달러 패권 마탱이 가는 것도 결국에는 시간 문제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미국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브릭스 통화가 등장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그냥 브릭스 경제 권역이 이제 이분화되는 거죠. 기존에는 달러 패권을 기본 토대로 까는 경제 시스템이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G7의 경제 권역과 브릭스의 경제 권역이 완전히 다른 화폐를 통해서 완전히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고 시장은 맞지만 브릭스 여기는 이제 죽어가는 시장이잖아요. 더 성장하는 시장은 인도, 중국, 브라질이잖아요. 브릭스 국가들의 이 생산성을 봤을 때는 앞으로 한 10년, 20년, 30년까지 내다봤을 땐 어떤 브릭스 진영에서 도입하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이제 막 초창기 이 단계 새로운 통합 패권의 어떤 그런 양상이 지금 당장은 뭐 실패하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10년에서 30년까지 시계를 크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바라보고 있습니다.